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TV쇼 닥터에게 속고 있다 입니다. 저자는 이태호 님이시고요. 이분은 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중앙일보의 이태호의 잘 먹고 잘 살기 건강정보 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출판사는 오픈하우스고요. 2019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 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를 일컬어서 쇼닥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나 교수, 식품영양학자 등 자칭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TV나 여타 언론 매체에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쏟아내고 유포하는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쇼닥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웰빙 열풍을 타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가 넘쳐나는 요즘 이런 세태와 맞물려서 이 쇼닥터들의 기세와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상파 종편할 것 없이 매일매일 건강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동일한 프로에서조차 어제는 좋았다고 소개한 식품을 오늘은 나쁘다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무엇이 맞는지 혹은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거짓 정보에 의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떤 식품이나 제품이 몸에 좋다 하면 소비자들은 솔깃하게 되고 구매에 열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지요. 한때 모발의 어성초나 자소엽 등이 좋다고 방송이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또 모 프로에서 해독 주스가 피를 맑게 하고 온갖 성인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당근이나 토마토 등 평범한 야채들이 들어간 주스가 값비싼 제품으로 둔갑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또는 이것만 바르면 또는 이렇게만 하면 모든 병들이 고쳐질 것처럼 소개되었던 그 많은 제품과 방법들이 또는 요법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은 의사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사명감을 저버리고 대중 인기에 영합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지식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또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제품이나 영양제 등을 과장, 과대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책임한 쇼닥터들의 행태를 까발리고 또 기존의 쇼닥터들에 의해 왜곡된 가짜 건강 지식들을 바로잡아서 독자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은 책 전체에서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콜라겐의 실체를 밝히다. 한 차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사라졌던 콜라겐이 또다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콜라겐이 먹거나 바르는 것으로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유지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할 따름이다. 콜라겐은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고 연골, 힘줄, 뼈조직, 피부의 진피조직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인체의 구성 단백질 중 가장 많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질 낮은 단백질로 취급한다. 동시에 소화율도 낮다. 온전한 콜라겐이나 젤라틴은 분자량이 커 단백질의 형태 그대로는 피부나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콜라겐 함유 비누 및 화장품, 건강식품 등으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관절통 완화, 주름살 개선, 머리카락의 윤기, 혈관, 뼈, 치아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먹은 콜라겐이 아니 젤라틴이 장관의 벽을 통과하여 혈관을 타고 피부 등에 도달하여 주름을 개선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그건 불가능하다. 단 피부에 발랐을 경우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주름 개선이 아닌 보습을 위해 굳이 비싼 콜라겐 화장품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콜라겐의 큰 분자량과 물에 녹지 않는 성질 때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효소나 산으로 저분자화한 콜라겐을 만들어 이제는 흡수가 가능하다고 허위 선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해독 주스에는 해독 기능이 없다. 해독 주스는 미국판 쇼닥트가 발명했다는 디톡스 주스를 우리가 수입하여 번역해 붙인 이름이다. 독사나 치명적인 독충에 물렸을 때 미리 동물로부터 만들어 놨던 항체 등을 주사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해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체내 대사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나 활성산소, 외부에서 온 다이옥신, 농약, 항생제 같은 환경독소, 각종 생리기능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등의 각종 독성 물질을 음식으로 해독한다는 주장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디톡스 주스가 한때 선풍을 일으켰으나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영국 BBC 보도도 있었다. 미국 타임즈는 2014년 6대 황당식품 중 하나로 해독 주스를 꼽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디톡스란 단어를 해독으로 바꾸고는 몸에 좋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해독 주스는 양배추,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를 삶고 여기에 바나나와 사과를 생으로 넣어 한꺼번에 갈아서 먹는 것을 말한다. 고농축의 항산화, 항염 성분,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대사장애나 소화기능, 대장질환, 염증질환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고 만성피로, 생리불순과 신체 리듬 정상화, 다이어트, 부종, 소화장애, 비염, 아토피 등 피부질환, 천식 등에 좋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료를 따져보면 별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일상 먹는 흔하디 흔한 채소나 과일 중에 왜 이들만 선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2018년 10월 식약처에서 뒷북치는 조치를 내놓았다. 해독 주스가 유행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주머니를 턴 것이 오래전인데 이제야 단속을 하고 효능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한 것이다. 다이어트,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클렌즈 주스, 즉 디톡스 주스와 일반 과체 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열량이나 나트륨, 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고 피를 맑게 하고 피부 노화 억제,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 과대 광고이다. 여기에는 유명 디톡스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특정한 음식이 혹은 약재가 간이나 혈액을 청소하는 방법은 없다. 식약처의 단속 뉴스 보도 후 해독 주스의 인기는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해독 주스를 판매하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아직 남아있다. 심지어 가격도 비싸다. 식약처의 분석 결과보다 판매자들이 말하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들을 믿고 싶은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독하는 주스는 없다. 그냥 과체 주스일 뿐. 자작나무에는 자일리톨이 없다. 시중에는 설탕을 죄악시하는 풍조가 있다. 그래서 설탕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이를 대신하는 대체 감미료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가 자일리톨이다. 대부분 자일리톨이라 하면 충치 예방껌을 떠올린다. 집요한 광고 덕분이다. 자일리톨은 설탕보다 열량이 적고 혈당 지수가 낮으며 충치균의 생육을 억제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논문 때문에 껌이나 치약에 첨가하여 대박을 쳤다. 인체의 특별한 생리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마치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 구취 제거, 당뇨 예방의 특효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최근 밝혀진 바로는 하루 하나에서 2개 씹는 껌으로는 충치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식품 제조업체는 자일리톨 껌에 충치 예방이란 표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일반 자일리톨 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 예방 효과를 내려면 성인 기준 매일 12개에서 28개는 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일리톨이라는 물질은 자연계에 없다. 그러니 자작나무에도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자작나무에서 추출했다는 광고는 거짓이다. 단지 자작나무에는 자일리톨의 원료 물질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원료가 자작나무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볏짚에도 있고 모든 촉은 목피에 많이 들어있다. 식초 예찬의 초치기. 하루 3번 물로 희석하여 주스처럼 마시면 암, 노화, 변비, 피부, 심장병 예방에 좋다는 식품 바로 식초다. 심지어 숙취를 해소하고 칼슘 흡수를 도우며 지방을 연소시켜 비만을 방지한다는 아무 과학적 근거 없는 논리까지도 응원된다. 신맛 강한 산성식품을 항산화 기능을 가진 알칼리성 식품이라 우기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식초의 주 성분은 유기산의 일종인 초산이다. 이것이 신맛을 나게 해 음식의 기호를 높이거나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좋게 한다. 그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가정에서 주로 먹는 사과 식초가 사과를 직접 발효시켜 식초를 만든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먹는 과일 식초는 대개 식초에 과일즙을 첨가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아니면 과일에 식초를 부어 우려낸 것이든가. 한편 근거 없는 식초분에 편성하여 홍초, 흑초도 소비자를 유혹한다. 양조 식초에 과일이나 채소류에 붉은색을 입힌 홍초가 건강식품으로 대인기다. 초산은 체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합성의 출발 물질이기도 해서 지나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런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흑초는 식초가 오래되어 갈변 현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포도, 블루베리, 오디 등 보라색 계통의 색깔을 입힌 것인데 이를 신비화한다. 가격이 일반 상식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연다. 포도주로 만든 이태리의 흑초가 발사믹인데 이 또한 호사가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다니 몸에 좋다는 식품의 맹목적인 인기는 동서양을 막론하는 듯하다. 치명적 매력의 활성수소 혹은 수소수,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각종 항산화제가 판을 치더니 이제는 활성수소수라는 것도 등장했다. 몸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활성수소가 강력한 항산화제로 둔갑한 것이다. 이 역시 일본에서 유행하다가 건너왔다. 실제 활성수소라는 물질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학술적 공식 명칭도 없다. 활성산소라는 말이 입에 자주 오르내리니 누군가 그것에 대치되는 단어로 지어낸 말인 듯 싶다. 있지도 않은 활성수소가 체내 활성산소의 피해를 없애준다면서 과학 지식이 부족한 M1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수소의 형태는 H+, H, H- 세 가지이다. 이들 중에도 활성수소라고 부르는 종류는 없다. 각기 공식 명칭을 갖는 물질들이다. 시중에서 말하는 활성수소란 보통 이들 중 수소 마이너스 이온인 H-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 2개를 가지고 있어 여분의 전자를 체내 활성산소에 주어 피해를 없애는 항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화학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이런 물질은 독성이 강해 위험물질로 취급되며 물에 녹일 수도 없고 있다 해도 순간적으로 소멸한다. 2019년 3월 식약처는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 항산화 효과, 노폐물 배출, 질병 치료 등의 효과가 없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현미를 제대로 알아보자. 백미로만 밥을 지어 먹는 사람은 건강을 돌보지 않는 무신경한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현미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식당에 가서도 백미가 아니라 현미가 섞인 밥이 나오면 건강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라며 좋아한다. 아무 반찬 없이 현미와 백미만 먹었을 경우 비교하면 당연히 현미 쪽이 영양 밸런스가 좋다. 그런데 백미의 부족한 여타 성분을 다른 음식으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맛없는 현미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현미에는 쌀른과 속껍질이 남아있어 여기에는 각종 영양성분이 많다. 호사가들은 5대 영양소는 물론 식이섬유도 많아 건강에 좋다고 한다. 특히 쌀룬이 그렇단다. 또 소화가 천천히 돼 혈당 수치를 낮추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여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한다. 이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좋게 작용하는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우선 맛이 떨어지고 식감이 좋지 않아 기호성이 떨어진다. 건강에 좋다는데 참고 먹겠다면 말릴 수는 없겠다. 그런데 소화 기능이 나쁘거나 허약 체질인 사람에게 현미는 좋은 식품이 아니다. 소화가 잘 안 돼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는 시대라 그런지
저칼로리나 소화율이 떨어지는 식품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현미의 이런 예찬론에 일조를 한 듯하다. 이쯤 되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도통 분간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해서 먹으라는 것이다. 아직도 천일염만 찾나요? 천연이나 자연산 이미지 때문에 뚜렷한 근거 없이 천일염을 선호하는 풍조가 있다. 그동안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아직 많은 듯하다. 모든 중금속과 공해 물질은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닷물로 만들어지는 소금이 이들 물질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과거 중금속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을 때 중금속이 함유된 천일염을 그냥 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 염전의 바닥에서 묻어온 흙 때문에 비위생적이기도 했다. 이런 유해성 우려로 한때 천일염은 식품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천일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네랄 성분은 마그네슘, 칼슘, 미량의 칼륨 정도다. 이 중 마그네슘과 칼슘염은 쓴맛을 내는 간수의 주 성분이다. 이 쓴맛 때문에 간수를 빼기 위해 2-3년 묵힌 것을 좋은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몸에 좋다는 미네랄을 제거하고는 좋다 하니 이율 배반이 아닌가. 소금에는 미량이긴 하지만 카드뮴, 수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과 내분비 장애 및 발암성인 다이옥신 등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천일염의 정제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불순물을 줄인 소금이 제제염이고 꽃소금이다. 천일염이 제제염보다 좋다면 왜 이런 작업을 하겠는가?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가격이 비싼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소금은 순수할수록 좋다. 성분도 양도 모르는 광물질이 혼합된 천일염이 좋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꼭 천일염으로 섭취할 필요도 없다. 필요한 미네랄은 소금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으니 미네랄의 결핍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비는 있어도 숙변은 없다. 숙변과 변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식사량이 적거나 혹은 많더라도 식이섬유 등 비소화성 부분이 적을 경우 또 장 운동이 약해 배변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변비라고 하고 오래된 대변의 일부가 배출되지 않고 장에 주름진 부분이나 특정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숙변이라고 보통 정의한다. 그러나 현대의학 사전에 숙변이라는 단어는 없다. 의사들은 숙변이라는 용어를 배우지도 쓰지도 않는다. 그런데 일부 사이비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 숙변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겁박한다. 쾌변을 보지 못하고 자주 가스가 차는 사람, 변이 검거나 가늘고 잔변감이 있는 사람, 피부가 거칠고 여드름이나 기미로 고민하는 사람,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자주 변을 못 보고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 등에게 숙변이 원인이라며 숙변을 제거하고 디톡스를 해야 한다. 대장 속의 숙변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이다. 더 심하게는 대장이 막혀 오물투성이가 되고 변비가 되어 장벽에 달라붙고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며 배설되어야 할 나쁜 물질이 혈액으로 흡수된다고까지 한다. 모두 엉터리 주장들이다. 우리의 대장은 매끈한 장벽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변이 쌓여 숙변이 될 수 있겠는가? 대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화기관은 계속 연동 운동을 하여 장 속의 내용물을 밀어내는 작용을 한다. 거기다 장은 항상 미끈미끈한 점질성 물질을 생산하여 장벽을 보호하고 이 물질이 장벽에 붙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변비는 있어도 숙변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변비가 바로 숙변이다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겠다. 얼핏 들어서는 말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장의 기능이나 구조를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대변은 하루에 2번 혹은 2-3일에 1번 정도 보는 것을 정상으로 친다. 오늘 똥을 놓는데 며칠 전의 똥이 그대로 장에 남아있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 먹은 순서대로 똥이 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 대변은 우리가 먹은 순서대로 많이 먹으면 많이, 적게 먹으면 적게 나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시중에는 숙변제거니 장청소니 하여 별별 처방이 다 나온다. 어떤 경우는 독소를 제거한다고 특성식품이나 기능성 식품을 권하고 디톡스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장을 청소하고 숙변을 없애겠다고 무리하게 설사제나 관장제를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기 십상이다. 설탕의 오명을 벗기다. 설탕은 가장 소화 잘 되고 에너지 생성이 빠른 식품이다. 피곤할 때 당 떨어진다며 초콜릿이나 사탕을 찾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세상에는 나쁜 당도 착한 당도 없다. 천연당도 인공당도 없다. 당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공 공정을 거친 당이라도 다 똑같다. 그런데도 대중에게는 나쁜 음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설탕이 공공의 적인 먹어서는 안 되는 백해무익한 식품인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 100% 과일 주스에 함유된 당은 착한 당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 당도 대부분 설탕이다. 고로쇠물이나 단풍나무에서 추출한 메이플 시럽, 꿀, 매실청, 각종 산야초, 효소 등도 형태만 다를 뿐 대부분 다 똑같은 설탕이다. 유기농 설탕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다. 사탕수수 재배에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주지 않는다. 그냥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울 필요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설탕값이 관리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단순당은 나쁜 탄수화물이고 복합당은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주장도 틀렸다. 소화되면 다 똑같다. 과일, 쌀밥, 빵,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에 들어있는 당도 다 같은 포도당 아니면 설탕 성분으로 되어 있다. 다 동일 경로를 거쳐 대사되고 다 같은 열량을 낸다. 결론적으로 먹는 당의 종류를 달리한다고 해서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는 없다. 물론 당류의 종류가 달라지면 소화 속도에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혈당량이 일시적으로 달라지긴 한다. 이를 당지수라하며 당지수가 낮은 것은 좋고 높은 것은 나쁘다고 오해한다. 당지수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당뇨병 환자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비만을 문제 삼는다면 설탕만을 탓할 게 아니다. 모든 당을 대상으로 해야 옳다. 즉 섭취하는 당의 총량의 문제다. 설탕은 먹지 않는다고 해도 과일 주스, 조청이나 물엿, 밥 등 전분질을 많이 먹으면 그대로 살이 된다. 설탕 중독,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말은 유사과학이 낳은 신조어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늘 먹어온 음식에 마약에나 쓰는 단어를 붙이면 되겠나? 기호나 식습관을 중독이라고 협박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 왜 단백질, 지방 중독은 없나? 살을 찌게 하는 것은 열량이 포도당의 2배나 되는 지방이 더하다. 단백질도 탄수화물과 열량이 같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결과는 같다. 밀가루는 몹쓸 식품인가? 우리가 늘 먹던 밀가루가 방송과 신문을 통해 내 몸에 적으로 몰리면서 갑자기 천하의 몹쓸 식품이 됐다.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물질이 소화되지 않고 장을 뚫고 들어가 치매, 암, 면역질환, 신경계 이상 등 각종 무시무시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쇼닥터들의 주장이다. 글루텐 성분 중 하나인 글리아딘이 장 점막을 통과해 면역 기능에 문제를 만들고 육모세포의 염증을 유발한다는 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주장이 일부 맞기는 하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이다. 글루텐이 원인인 셀리악병에 한하는 증상이다. 그것도 엉터리들이 주장하는 무시무시한 증상이 아니라 소화불량과 설사 정도를 동반하다가 밀가루를 끊으면 호전되는 일종의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밀가루가 주식인 서양인들에게도 1%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드문 유전성 질환에 해당한다. 쌀이 주식인 동양인에게는 셀리악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첫 환자가 보고된 것이 유일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인데도 부작용을 부풀리며 밀가루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서양의 희귀병을 우리에게도 일반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에는 역시 쇼닥터들의 역할이 크다. 그들의 어설픈 주장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바람에 일반인들의 뇌리에 밀가루는 나쁘다는 게 상식으로 굳어져 한때는 밀가루 소비가 급감했었다. 한국인에게는 거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결국 글루텐 프리 밀가루만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글루텐이 없는 밀가루는 점성이 없어 국수나 빵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국수면은 뚝뚝 끊어지고 빵은 부풀지 않아 쫄깃한 맛이 없어진다. 이를 이용해 글루텐 프리 마케팅도 성행 중이다. 건강에 훨씬 좋다며 비싼 값을 매기는데도 잘 팔린다. 플라스틱 공포,
사실인가 과장인가? 얼마 전 일간지에 충격적인 사진이 실렸다. 바다새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새끼에게 개워 먹인 건 플라스틱 쓰레기였다는 타이틀의 미 환경작가 크리스 조던의 사진이었다.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플라스틱의 공포, 과연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것인가? 지금은 오버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짚어본다.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이 섭취하더라도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대변으로 배설된다. 150 마이크로미터 미만이면 혈관과 조직을 연결하는 림프계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그 확률은 0.3% 이하로 낮다. 또 림프계로 넘어가더라도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는 비장에서 요가작용에 의해 제거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마디로 안전하다는 뜻이다. 사실 플라스틱은 물에 녹지도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도 않으며 화학적으로 유독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이 거의 없는 물질이다. 물론 종류에 따라서 환경 호르몬 등을 소량 배출하는 것이 드물게 있긴 하다. 또 간혹 가루가 미세먼지에 섞여 호흡기로 미량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매연이나 황사, 온갖 화학물질 범벅인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하고는 그 유해성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 더욱이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해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